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 얘기. 예. 저는 요즘 중국이 진짜 모르겠어요. 예. 오늘 소매 판매 나왔던데 예. 소매 판매도 좀 별로인 걸로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역시 중국은 요즘 안 좋구나. 예. 뭐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나 중국 요즘 갔다 왔더니 좋더라 생각보다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예. 중국 정부가 돈은 푼다는데 좀 적극적으로 푼다고 말은 하는데 뭘 얼만큼 한다는 건지 그것도 좀 애매하고. 예. 하여튼 중국은 여러 가지 미스터리가 있어서 KB증권의 박수영 팀장님 모시고 중국의 속내가 뭔지 예. 좀 시원하게 좀 여쭤볼까 합니다. 네. 자, 박수영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 진짜 이상해요. 모르겠어요. 뭘 한다는 걸까요? 하여튼 돈을 푼다고는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거를 9월부터 네. 매달 우려먹고 있어가지고 네. 시장이 너무 피로해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거짓말쟁이 모르겠습니다. 뭘 걱정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예, 중국이 하긴 하죠. 경기 부양을 한다고는 최근에도 또 뭘 발표했잖아요. 네, 중국이 최근에 중요한 회의가 2개 좀 연달아 있었어요. 지난주에 9일에는 정치국 회의라는 걸 했고요. 예. 그 다음 3일 뒤에 12일에는 경제공작 회의라는 걸 했습니다. 예. 요 9일 전엔 또 장이 막 엄청 오르다가 12일 날이 어떻게 보면 조금 본회의 느낌인 거거든요. 예. 전에 있는 게 좀 프리뷰 성격이고 예. 그때는 또 장이 와르르 무너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네.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면서 네. 중국이 그래도 뭐 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과거에 이렇게 톤이 바뀌면 결국 중요한 건 우리는 숫자잖아요. 예. 예. 숫자를 내년 3월 양회에서 바꿨던 경험이 있는지, 그러니까 뭐 GDP 성장률을 높였다던가, 재정 적자율을 바꿨다던가, 뭐 이런 게 있으면 가능성들을 좀 점쳐볼 수 있으니까, 예.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차트 같이 한번 보시면은, 예. 경제공작회의에서 얘기해 준 겁니다. 여기에서 주로 중요한 건, 숫자는 얘기 안 해주는 회의여서요. 예. 여기는 어떤 정책에 대한 기조의 단어, 톤이 바뀌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보시면 예. 재정정책, 통화정책이 19년부터 2023년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계속 적극적인 재정정책, 온건한 통화정책 이렇게 오다가 예. 올해 갑자기 정치국회에서 먼저 얘기를 해주긴 했는데요. 보다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 예. 네, 요게 코로나 때 잠깐 나왔다가 없어졌는데 보다 더라는 수식어가. 네, 요게 오. 앞에 이제 붙은 거고요. 통화정책 요거는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거의 14년 만에. 금융위기 때 온건안에서 더 완화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적절이라는 그 톤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좀 덜 한다는 거 아닌가 싶지만 예. 이건 중국의 그 단어를 해석해 보면 조금 톤이 한 단계 올라간 겁니다. 조금 더 완화적으로 하겠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막 난리가 났죠. 와, 14년 만에 통화정책 톤도 바꿨고 드디어 뭐 하나보다. 네, 재정도 이제는 보다 더라고 하니까 뭘 할까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고 중국은 요렇게 앞에 수식어랑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순서를 어떻게 말해주는지. 예. 그래서 옆에 보시면 경제공작회의는 매년 한 번만 합니다. 연말에 내년 3월 양회 전에 여러 가지 정책 기조를 이제 짚어주는 거라 그래서 12월 지난해 했던 걸 보면 지난해 1번은 첨단 기술 확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했던 삼중전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1번이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이 좀 실망했죠. 아, 중국은 지금 소비를 빨리 살려야 될 것 같은데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데 와, 중국 좀 뭐 정신 못 차린 거 아니야? 이랬는데 요게 보시면 정치국 회의 그 다음에 경제공작회의여서도 뭐 3일 남짓의 시간이었으니까 같긴 했지만 소비가 1번으로 들어옵니다. 예. 소비 촉진. 네. 를 제일 위에다 올렸다. 네, 이게 1번. 가장 중요하다. 경제공작회의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이게 중요한 회의입니까? 시진핑이 주재하는 회의인 거고요. 시진핑 주석이 내년 3월 양회 때 숫자들 뭐 GDP 성장률 얼마, CPI 얼마, 고용 목표 얼마 쭉 얘기해 주는 거에 예. 어느 정도 이제 프리뷰 성격인 거예요. 이것도.
다들 그 전에 있는 회의들은 그 뒤에 있는 회의에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기조를 가져갈 거야라는 포석을 계속 깔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랑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주는 게 중요하니까 중국은 또 일당 독재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계속 이런 정치회의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고 특히나 12월에 하는 이 경제 공작 회의는 경제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한 해를 돌아보고 올해 경제가 어땠어? 내년 한 해 경제는 우리가 이렇게 가져갈 거야. 쭉 A4 용지로 해서 한 3-4장 정도 분량이 되거든요. 근데 요게 좀 제가 애를 먹었습니다. 왜요? 보통은 늦어도 7시에는 공개가 돼요. 그런데 요게 정말 이례적으로 밤 10시에 공개가 됐습니다. 예. 네, 그날 하필 저희가 회식이었어가지고 회식 중에 노이즈 캔슬링을 끼고 제가 막 정리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발간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고심을 했던 것 같아요. 고심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그 시간대도 대체로 저녁 때는 그냥 나왔었는데 늦어진 건가요? 네, 통상 우리 한국 시간 기준으로 본토장이 4시에 끝나거든요. 본토 증시장 끝나고 나오던가 아니면 7시 요렇게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밤 10시에 딱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정부가 뭔가 지금 정말 고민이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어쨌든 내년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일종의 포워드 가이던스 같은 맞습니다.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재정 정책은 지금보다 좀 더 하고 통화 정책도 좀 더 완화적으로 하고 한다는 건 이제 중국이 뭘 좀 하려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시장도 하고 저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단서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다음 페이지는 뭐냐면 정치국 회의, 경제공작 회의 사실은 며칠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치국 회의가 먼저 나왔으니까 이걸 기준을 잡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표를 보시면 정치국 회의에서 이 톤이 바뀌었을 때 톤이 조금 더 업되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했고 그다음에 조금 더 톤이 다운되면 제가 파란색으로 표기했는데 보면 요게 앞에 2003년 대비 2004년 대비 2005년 요때 톤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때는 GDP 성장률을 전년 대비해서 1%포인트 높여 잡았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확실히 그 다음에 3월에는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중국이 재정에 대한 숫자를 사실 2008년 이전에 재정 적자율을 발표해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재정 부양을 했지만 양회에서는 드러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돈을 많이 써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이 낙수효과로 막 글로벌 경제 위기를 막 좀 살려냈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좀 돈을 회수하는 그러한 스탠스로 바뀌었던 게 2010년이었습니다. 네, 이때는 2010년 대비 2011년을 보면 재정 적자율을 3%에서 2% 낮췄죠. 톤이 조금 내려오고, 그러니까 숫자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이 단어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러면 내년 3월 숫자는 어떨 것 같냐? 제가 지금까지 봐온 중국 정부의 이런 수식어가 바뀌고 과거의 어떤 패턴을 봤을 때 내년에도 성장률은 5% 내외를 얘기해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려면 뭔가 하나는 유의미한 플러스가 나와줘야겠죠. 그게 수출이 될지 수출은 근데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내수 소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래서 정부도 이걸 인지하고 내수를 살리는 게 1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러면 지방 정부가 발행하는 특수채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0.1조 위안 정도 늘려줄 것 같고요. 특별국채는 중앙 정부가 찍는 건데 이거는 늘 1조만 찍다가 내년에 저는 최소 2조 정도는 찍을 것 같고 시장 컨센으로는 일부는 4조 위안까지 보는 쪽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재정 적자율 전반적으로 이거는 대부분 컨센서스가 줄곧 3% 얘기해 줬는데 내년에는 1%포인트 올려서 4%는 갈 거다. 근데 이제 서프라이즈가 되려면 지금 컨센이 4%이기 때문에 요거 위로는 가야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높여 잡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보도 나온 걸 좀 보니까 그 동안에는 왜 지난번에 그 국채를 발행해서 지방 정부 부채를 우리가 좀 갚아줄게. 그것만 나와서 아니 그것도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뭔가 정부가 코로나 때 했듯이 적극적인 재정 부양을 좀 해야 지금 이 중국의 침체된 내수가 살아나지 않겠니?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정치국 회의에서 경제 공작 회의에서 어쨌든 재정 정책에 대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워딩이 나왔으니 드디어 이제 나오는구나. 그렇게 기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랑 지금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중국이 너무 양치기 소년이 되어 와서 믿을 수 있는 거 맞아?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였던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블룸버그가 최근에 조금 불을 지폈다가 실망감을 야기하는 이런 식의 그렇죠. 흐름들을 좀 만들어내요. 특히나 아까 말씀 주셨던 11월에 발표했던 전인대 상무위원회, 저는 거기에 사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재정정책 정말 10조 위안 기대했는데 그 10조 위안에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차환해 주는 겁니다. 맞아. 네, 그래서 이자 비용을 6천억 위안 정도 깎아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6천억과 10조의 갭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중앙 정부는 손 안 대고 코푼격입니다. 난 지방 정부한테 너네 부채 한도 좀 늘려줄 테니까 이거 금리 비싼 거 싼 걸로 좀 갈아 끼워 이거거든요. 네, 그럼 중앙 정부는 사실 재정을 하나도 쓰지 않았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무너졌던 걸 블룸버그가 1차적으로 한번 만들어줬고 이번 경제공작회의도 저처럼 중국 보시는 분들을 다 알았을 거예요. 경제공작회의는 한 번도 숫자를 얘기해 준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블룸버그에서 또 불을 지폈어요. 예. 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재정 적자율을 얘기해 줄 것이다. 줄곧 3%만 얘기했는데 지금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4%를 얘기해 줄 거야. 이거를 이제 막 불을 지펴놨는데 당연히 10시에 제가 쫙 봤는데 숫자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또 막 실망을 하면서 지금 줄줄이 흘러내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진짜 이거 중국 이걸 보면서 요즘 궁금한 게 도대체 왜 그러나. 그러니까 중국 내수가 안 좋고 경제가 안 좋다는 건 중국 정부도 알고 우리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할 수 있는 일은 뭐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하거나 재정으로 돈을 쓰거나 뭐 그거밖에 없잖아요.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럼 누구나 알고 5% 성장률도 간당간당하다고 하니 당연히 그냥 쓰면 될 것 같은데 중국은 왜 그걸 자꾸 말만 하고 자꾸 주저하고 찔끔찔끔 하나씩 나오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중국이 뭐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내가 함부로 이 카드를 쓰면 큰일 날 거야 라든가 뭐 그게 뭘까요? 그것도 두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첫 번째로는 트럼프가 다시 오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어떻게 이번에 중국을 압박할지 물론 대략적인 그림은 그려지지만 예. 일단은 그가 압승을 했고 외드 수입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미국 안에서 지금 좀 부담이 덜하죠. 옛날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만 해도 민주당의 영향력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도 없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때 대비해서는 그때는 그래서 트럼프가 빨리 중국을 압박하고 협상을 얻어 성과를 들고 나 이거 봐봐 이런 성과 들고 왔어 막 이런 거를 과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럼 중국을 붙잡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담이 덜하다는 거죠. 지금 상하원도 다 공화당이고 어쨌든 임기 초반에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패기만 하면 되나요? 패기만? 무차별적으로 성과 없이 할 수 예.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라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패를 먼저 지금 공개하는 게 맞을까? 트럼프가 취임하고 1월 20일 이후에 3월 양회가 있으니까 그때 공개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일단 첫 번째로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혹시나 먼저 했다가 네. 트럼프 때문에 이게 힘이 약해지면 또 써야 되니. 그렇죠. 아. 그리고 전략적인 방향성을 좀 바꿔야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트럼프가 또 굉장히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런 거에 대한 경계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중국이 여전히 그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부동산? 부동산이 이렇게 구조조정하면서 사실 토지 사용권 매각해서 얻는 수입이 계속해서 줄어들다 보니까 재정 수입이 사실 넉넉하지가 않죠. 예. 국채를 찍는다고 해도 뭐 중국은 이 SDR에 편입되어 있긴 하지만 기축통화국은 아니거든요. 그냥 무한적으로 국채를 찍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재정을 제한적인 재정을 어떻게 똑똑하게 써야 되냐. 내수를 부양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중장기로 정말 미국이랑 패권 다투면서 어떻게든 버텨서 잘 살아내고 우리 후대를 계속해서 뭔가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 주려면 첨단 기술은 포기하면 안 돼. 그거야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분배하지? 이 고민을 끝까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소비를 키우는 게 지금
중요한 일이냐. 네. 오히려 미래를 보고 지금 좀 배고파도 미래를 위해서 애 학비 줄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고민도 일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주로 관세로만 중국을 압박해 왔다고 생각하시는데 처음으로 멍한조 화웨이 CFO를 억류했던 게 또 트럼프거든요. 예. 트럼프로부터 기술 전쟁도 사실 많은 것들이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먼저 이제 잽을 날릴 건지, 뭐 관세로 일단 취임 전에 먼저 당선인 신분으로 발표를 하기는 했죠. 내가 되자마자 중국 10% 선제적으로, 그다음에 우회로 들어오는 멕시코랑 캐나다 25%씩 때리겠다라고 예. 얘기는 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거에 더 얹어서 뭐 관세를 바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기술을 지금 바이든이 옥죄고 있는 거에서 조금 더 연장선상에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막 이런 고민들이 지금은 명확하게 중국이 가이던스를 딱 하고 내주기가 조금 쉽지 않은 구간일 수 있겠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중국이 예전에 이제 몇 번의 과감한 경기 부양을 했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있어요. 그럼요. 그게 결국 지금 부동산 문제, 부채 문제 이렇게 다 끌고 온 거기 때문에 중국이 옛날에 경기를 부양했을 때 패턴들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과감하게 앞뒤 안 보고 돈을 썼었죠. 예.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경험이 언제냐면 2017년 부근인데요. 17년부터 19년. 그때는 5대 공급 과잉 산업에 대한 공급 측 구조 개혁을 했었습니다. 조선, 철강, 화학, 유리, 시멘트 이런 것들. 공급 과잉이 어마어마했는데 이거를 다 정부가 모니터링하는 지침을 쫙 주고요. 네. 너네 이거 스크랩 처리하고 이 정도로 캐파 안 줄이면 우리가 페널티 줄 거야. 빅딜이네 빅딜. 중국판 빅딜. 그거를 엄청나게 줄여서 경기를 건강하게 만들면서 그 동시에 이게 성과가 좀 보이니까 판자촌 개혁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판자촌 개혁? 판자촌이 실제로 중국이 그때만 해도 여전히 많았어요. 뭐 굉장히 많은 건 아니지만 일부 지역들에 좀 있어서 이거를 갈아엎고 거기에 이제 좀 팬시한 이런 인프라 같은 것들을 구축하면서 그러니까 도시화를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주택도 짓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투자가 들어오면 당연히 여기에 연결되는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승수효과들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구조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재정을 넣어서 경기를 업턴을 가는 토목공사 방식으로. 네, 그렇게 갔던 게 두 좀 번째 정리를 패턴인데, 하고 나서 재정을 투입하는. 네, 그런. 그게 지금의 패턴과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부채가 문제가 되는 건 맞으니까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이 모래주머니 이거 달고 뛰면은 내가 내 원래 실력대로 못 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부채를 차환하는 거에서 이자 비용 좀 줄이면 그래도 숨통이 트이기는 하니까 요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우리를 어떻게 때릴지를 좀 보고 3월 양회 때 숫자들을 굉장히 과감하게 올릴 건지 아니면 차츰차츰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혹은 기술 쪽에 우리가 올인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기는 하려고는 생각하는데 네. 1번 얼마나 쓸지를 좀 고민 중이고 시기도 좀 노리고 있고 그럼 어쨌든 하긴 하는 거 하겠네요. 아무리 양치기라고 하더라도 일단 뭐 그 경제공작회의에서 얘기는 했으니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네, 재정조치가 하겠다고 했으니 안 하진 않겠죠? 설마? 왜냐하면 성장률 5%를 만약에 양회에서 얘기해 준다고 하면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특히나 앞에 소비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 끝나고 난 성과들을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으면 5% 달성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보다는 무조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면 너무 낙관적이에요. 어쨌든 지금은 안 좋아 중국이. 근데 지금 재정 정책을 아직 쓰지는 않았어. 근데 얘는 분명히 쓰긴 쓸 거야. 그게 지금 쓰느냐 트럼프 당선 그 취임 이후에 쓰느냐 뭐 그 둘이서 협상한 이후에 쓰느냐만 있지. 어쨌든 내년 중에 쓰긴 쓸 거야. 생각하면 지금보다는 하여튼 중국의 내수 경기가 좋아질 거야. 그렇게 기대하면은 너무 낙관적입니까? 너무 낙관적입니까? 사실 제가 말씀 주신 그 그림을 11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이제 확정 지어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일종의 제가 지금 반성문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톤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추천을 좀 여러 가지로 많이 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막 미뤄지다 보니까 제가 보는 그림은 11월에 재정이 나오면 내년 1분기 중에는 지금 중국 CPI가 0.2거든요. 1% 갈 거다. 이게 제가 보는 그림이었는데 그게 이제 뒤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중국이 코로나 때
정말 예측지 못하게 봉쇄를 했다가 정말 예측지 못하게 백시 시위 한 번에 또 풀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있던 게 또 공동부유하면서 산업 규제도 갑자기 막 어마어마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중국의 정책의 신뢰성을 많이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 해주는 건 못 믿겠어. 우리 숫자를 봐야겠어. 그러니까 양회 전까지는 즉 시장이 그렇게 재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꾸 이 진도로 빼야 되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재정 정책을 쓰면 확실히 좋아지긴 합니까? 그게 확실히 된다고 하는 것과 야 이제는 너무 나빠져가지고 웬만큼 써서 될지 모르겠어인지 아니면 아직 안 써서 그렇지 쓰기만 쓰면 어쨌든 조금 좋아지긴 할 거야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컨텐츠랑 재정의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이 두 개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통으로 숫자를 보고 그래서 요 세 개의 조합이 얼만큼 이 육각면을 꽉 채워주는지가 중요하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 컨텐츠는 어느 정도 나오긴 했어요. 일단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가격 하락을 우리가 방어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 사는 거는 내 컨텐츠 중에 1번으로는 설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은 중고 소매 판매가 이번 달에 나온 게 이제 지난달 건데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요. 지난달 이제 11월이고 그 전에 10월에 중국이 국경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이구안신 보조금 주면서 중국이 광군절이라고 해서 왜 쇼핑 대목으로 하는 알리바바가 하는 그 행사가 이번에 조금 더 기간이 당겨져가지고 10월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요로 막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산 거예요. 그래서 11월이 상대적으로 좀 소비가 둔화가 됐었는데 그러지만 놀랍게도 10월, 11월 모두 다 자동차 판매, 가전 판매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요걸 제외하고 나머지가 조금 보조금 같은 걸 줬나요 그때? 보조금도 지금도 주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부가 이구안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존에 쓰던 거 이제 안 하고 새로 살게요라고 했을 때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소비는 한다는 거죠. 그게 차트가 마침 있기는 한데 보시면 여기 7번입니다. 파란색 선이 이제 소매 판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간색이 자동차, 노란색이 가전인데 자동차가 조금 시계열이 길어서 안 보이죠. 제가 이걸 이렇게 길게 시계열을 가져온 이유가 빨간색이랑 파란색은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자동차 이꼴 소매 판매예요. 중국은 소매 판매에서 자동차 비중이 제일 크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긴 하는데 전체적인 추세는 우하향인데요? 조금 끝에는 올라가긴 해요. 네. 근데 그게 이구안신을 본격적으로 쓰고부터 확 올라간 겁니다. 네. 그래서 요때 가전이 3개월 연속 지금 이구안신 하고 나서부터 3개월 연속 거의 20% 레벨 유지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 자동차도 6개월 만에 플러스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자료는 6%까지 6.6%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이구안신의 효과는 살짝 있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컨텐츠랑 배분만 좀 괜찮게 된다고 하면 효과가 안 나오는 건 아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중국이 정책적인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서 실탄이 없구만. 실탄이 없어. 네, 그래서 요거를 확정해서 계속 3월 양회 때 이렇게 할 것이다. 요거를 전망을 제가 하지만 이거를 컨빅션 콜을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진짜 의외네요. 중국이 사실은 일당이라서 무슨 정당끼리 무슨 야당이 있어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다고 그러면 하면 될 텐데 말은 앞서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진짜 상황이 안 좋아서 뭔가 액션하기 전에 일단 말로라도 해보자는 느낌인데 그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야 그렇게 중국이 안 좋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든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중국 출장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가서 일부러 몰 같은 데를 저희가 하는 포럼 근처에 장소가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시간이 되면 가보는데 정말 지하랑 5층부터 7층까지는 사람이 바글바글한데요. 네, 1층부터 6층까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지하랑 위에는 대부분 푸드코트나 식당 가죠. 네, 중간이 대부분 이런 상점이잖아요. 물건은 안 사고 밥만 먹는다? 네, 그쪽은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온 지난달 소매 판매 데이터도 보면 재화 소비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빠지고요. 서비스 소비 같은 거 확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짝 뭔가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뭐 소비 쿠폰 주고 이러면은 그리고 국경절도 있었고
이제 광군절 같은 거는 소비 쿠폰을 많이 줬으니까 요런 게 좀 애드가 되면서 확 썼다가 다시 또 옛날 패턴을 좀 돌아간 거죠. 진짜 위태위태하네요. 사람들이 중국은 이제 디플레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는 아니군요.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긴급하고 다급하게 정치회의들을 9월 달에 정치국회의도 했었는데 그 회의에서는 원래 경제 얘기를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과거에. 근데 이번에 정말 이례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여러 가지 내수를 확대하고 뭐 이러한 조치들을 하겠다는 얘기를 그때부터 막 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장이 그때 확 올랐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모로 굉장히 다급한 상황인 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요즘 부동산은 이것도 좀 나뉘어서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정부가 원하는 건 매매랑 이런 그 판매 면적 같은 게 올라가면서 가격 하방을 막아주는 거 이걸 원하는 거고요. 신규로 착공을 막 늘리는 건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놀랍게도 정말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의 데이터가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 되어 있는 쪽을 보시면 되는데 노란색 선이 착공입니다. 이건 옆으로 기고 있죠. 근데 파란색 옅은 거 요거는 가격인데요. 바닥 따지고 조금 올라가고 있고 가격 이전에 거래 면적이 먼저 움직이긴 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폭을 다 줄이고 있어서 유의미하게 플러스로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방향성 자체는 정부가 9월 말부터 미분양 주택 같은 거 사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 규모가 우리 예상보다 크지 않아서 실망을 했던 거지. 지금 가격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폭이 좀 줄은 상태예요. 맞습니다. 와. 네. 심각하긴 심각하군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심리가 굉장히 여기에 동해서 움직이기는 쉽지가 않죠. 플러스로 좀 가줘야 그래도 이제 정말 뭐가 되나 뭐 이러한 좀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중국은 또 우리나라처럼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뭐 그렇게까지 움직이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부동산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중국 정부도 고민하겠으나 중국 공산당도 어쨌든 부동산이 좋았을 때 중국 경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조금 이게 공산주의야 자본주의야 헷갈릴 정도로 막 버블이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부동산 경기가 좋고 사람들이 막 집값이 올라서 너도 나도 막 돈 막 쓰고 경기도 좋고 막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억지로 누르니까 나쁜 건데 그거는 정치적인 계산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공산당이야. 우리가 공산당인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게 말이 돼? 뭐 그런 고민을 하는 걸까요? 그런 고민을 한다면 쉽게 부동산을 다시 부양시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그건 정말 리더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당이라는 큰 시스템 안에 중국의 리더가 들어가 있지만 덩샤오핑 시절과 지금 시진핑 시절 너무 다르죠. 네, 덩샤오핑은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고 외국계 자본들 막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기서의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최대한 노력해서 하자, 화합하고 하자 이런 느낌이었다고 하면 시진핑은 이미 뭐 G2로서 미국이랑 같이 이제 패권국의 다툼에 들어왔고 공동부유라는 카드를 내버렸기 때문에 공동부유랑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꾸준히 올라가는 게 좀 상충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머뭇머뭇하는 이유도 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일부는. 과연 가격 하락을 막아준다고 했는데 이게 시진핑 주석이 생각하는 하락을 막는 것과 시장화 관점에서 보는 하락 방어랑 이게 일치가 되는 게 맞을까? 그런 고민들은 좀 이념적으로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시진핑은 부동산 망국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 네, 그래서 숫자로 우리가 정말 재정 적자율 얼마, 국채 얼마 요거를 가지고 주식엔 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승수요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산업별로 조금 이런 아까 말씀드린 우선순위 나오고 이러면 매출액이 얼마 정도는 올라가겠다. 뭐 소비가 얼마큼 좋아지겠다. 그러면 기업이 가늠지어서 주식이 좀 달릴 수 있거든요. 지금은 그 숫자가 나온 회의가 일절 없다 보니까 이거를 믿고 정말 한 달도 달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 4일 남짓 달리고 또 뭐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숫자는 3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뭐 준비해 좀 다시 보면 어쨌든 지난번에 그 지방 정부의 부채를 조금 줄여주는 정책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지방 정부에 약간 숨통이 트이니까 부채 비율이 좀 줄어들 테고
그럼 채권을 발행해서 어쨌든 실탄이 좀 쌓이는 거니 그 돈으로 뭔가 좀 할 수는 있겠다. 그렇게는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렇긴 한데 워낙 이자 비용을 줄여줘도 감당해야 되는 이자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세수에서 가장 많았을 때는 80% 정도가 토지 사용권 매각에서 나왔어요. 근데 지금 가격 떨어지고 못 팔아서 40%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항목들이 뭐 증치세, 부가가치세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뭐 소비세 이런 것도 당연히 많이 안 들어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지방 정부가 돈을 그렇게 넉넉하게 좀 쓰기가 쉽지 않고 예. 그래서 지금 막 목을 졸라매고 있는 주체가 하나 있죠. 중앙 정부가. 이제 뭐요? 은행입니다. 은행. 네. 네. 은행들한테 뭐 밸류업의 예를 들자고 하면 중국이 자사주 매입하겠다라고 하면 이 회사가 근데 자사주 매입하고 싶은데 좀 현금 흐름이 안 좋아요. 대출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인민은행 너네들 대출해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화이트리스트 같은 것도 은행들도 같이 들어가서 이런 거 좀 서포트 해줘라. 이런 얘기하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은행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마지막 요 항목일 것 같은데 중국 모기지 대출 신규 말고 기존에 들고 있었던 사람들 50bp 예. 내려서 대환 대출 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거를 내년에 50bp 추가로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싼 값으로 그냥 돈 다시 빌려줘. 네. 이자 부담을 줄여줘. 그런 네. 거네요. 은행은 뭘 먹고 살아야 되나요? 네. 은행은 그냥 망하지만 말고 있어. 뭐 이런 전략인가 보죠. 네, 그래서 제가 출장 갔을 때 저는 주로 이제 시장 위주로 보고 중국 뭐 은행 덩치가 워낙 크니까요. 주시장에서도 대형 상업은행들 IR분들 미팅하는 걸 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매니저분들이 쭉 한 30명 정도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 저는 한 명이었고. 네. 근데 아무도 예대 마진을 묻지 않는 거예요. 은행 미팅 들어가면 그걸 일본어로 물어봐야 그렇죠. 되는데. 예. 그래서 좀 이상해서 저도 갸우뚱갸우뚱 하고 있던 찰나에 IR분이 먼저 아무도 예대 마진을 묻지 않아서 너무 속상하다. 기대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구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리를 자꾸 낮추라고 압력은 하고 대출받는 사람이 많지는 않고. 네. 그러니까 은행의 그 마진 폭이 낮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자꾸 대출금리가 낮아지니까. 그래서 저는 주로 부실채권이나 그다음에 대손충당금 같은 거 적립비율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물어봤어요. 예. 부실채권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상하게 순이자 마진은 쭉 떨어지고 있는데 부실채권 비율도 같이 쭉 떨어지고 있었어요. 좀 이상하죠. 돈을 버는 게 줄어들고 중국 경기가 안 부실채권이 좋아.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예.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예. 당연히 리테일로 나간 모기지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자들한테 나간 대출 이게 원리금 상환이 잘 되고 있을까? 부실채권 분명히 생겼을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순이자 마진도 줄어들고 있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질문하면서 이번에 그 대손충당금 같은 것도 같이 막 물어봤어요. 근데 매니저분들도 막 아유 적당히 해 뭐 이런 눈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실채권을 상각 처리하고 싶은데 못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손충당금 비율을 이번에 좀 업데이트해서 가지고 왔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것도 참 기이합니다. NPL 레이쇼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바 차트. 근데 대손충당금은 계속 더 많이 썼습니다. 이거는 부실채권 비율. 네, 부실채권 비율은 바 회색 바 차트고 대손충당금은 파란색으로 제가 선 차트를 그려드린 건데요. 부실채권 비율은 줄어들고 대손충당금은 더 많이 쌓고.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네요. 네. 왜 더 썼지? 부실채권이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둘 중에 신뢰를 해야 된다고 하면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상업은행 IR 담당도 대손충당금은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가려진 걱정되는 게 있다. 네, 드러내놓을 수는 없고 그리고 과거에 중국이 여기 차트의 앞에 2012년 요때 구간을 보시면 굉장히 이상한 게 이 NPL 레이쇼가 낮은 상황에서 대손충당금을 좀 줄인 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대손충당금을 좀 올리는 구간 중에 중간중간에 NPL 레이쇼가 사실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았는데 튀어오르지 않았는데 대손충당금 많이 쌓는 구간이 있다. 그런 구간들이 좀 있었어요. 저 공산당에 전화했겠지. 전화한 그 개월에는 많이 쌓았다. 그래서 요게
사실 중국에 대한 데이터의 신빙성이 낮다 뭐 이런 얘기는 늘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방향성 속이는 건 좀 쉽지는 않긴 하거든요. 뭔가 비슷한 그 점검을 하는 데이터상에 한두 개 상충이 나오면 그 중에 하나는 좀 참고할 만한 게 있는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많이 그려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순이자 마진이랑도 그려보고 뭐 대손충당금이랑도 그려보고 하는 건데 제가 중국은행을 볼 때는 대손충당금 비율을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다. 대손충당금은 많이 쌓았다는 건 하여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도 금감원에서 전화하면 많이 쌓잖아요. 네. 야, 좀 더 쌓아야지 하면 쌓잖아요. 중국은 우리보다 더 심할 것 같은데 저 말은 뭔가 중국 정부가 여전히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러면? 그거 불안해.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불안해. 그거 이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불안감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대마진이 지금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고 이 와중에서 이미 대출 나간 것까지도 막 줄여주라고 하는 와중인데 이렇게 대손충당금을 쌓는 거라면 정말 이를 버티고 뭔가 이걸 쌓아야 되는 이슈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불안감의 신호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정부가 3월 양회 때 조금 더 전향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정말 단어로만 얘기해 준 거 아니고 요 수식어에 걸맞는 숫자의 재정들이 안 나와주면 요건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9월 말에 중국이 50bp 대안지출 발표를 좀 하면서 같이 얘기해 준 게 상업은행들한테 1조 위안 출자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돈 태워줄게.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통해서? 네, 중국은행이 중국 정부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정말 정부가 보기에도 얘네 정말 힘들겠다. 그 정도로? 네. 중국이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지만 중국 은행주가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래도 위기감을 인식해서 이렇게 출자를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바닥은 좀 다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시각도 있고요. 중국에서 은행 망하진 않을 거야. 네, 망하진 않을 거야. 네, 은행 망하면 뭐 정부가 망하는 거고 국가가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중국이 금리가 낮은 구간에서는 다들 고배당을 선호하잖아요. 배당을 은행들이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쁘지 않은 플레이다 이렇게 해서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그렇게 주식이나 경기 측면에서 지금 건강하냐? 건강하진 않죠. 참 중국은 요즘 이리 봐도 이상하고 저리 봐도 이상하고 그 소비도 안 좋지만 걱정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포인트가 소비만 안 좋을 뿐 아니라 물가도 진짜 낮아. 그래서 일본식 디플레이션에 이게 초입 아니냐 그렇게들 걱정하잖아요. 물가가 낮은 게 매우 걱정해야 되는 포인트인가요? 우리가 예를 들면 중국을 투자하는 대상으로 보거나 중국이 또 너무 잘 돼도 좀 그렇지만 또 좀 잘 돼야 우리도 거기서 뭘 팔고 먹고 살고 할 텐데. 네, 지금 중국은 제일 중요한 건 3월 양회 전까지 소비자 물가만 쳐다보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물가가 매우 중요해요? 그럼요. 중국이 지금 8번 차트 같이 보시면 최근 이번 달에는 소벤 판매도 빠져서 같이 떨어졌는데 최근의 데이터는 마지막 달만 딱 가려놓고 보면 소매 판매랑 CPI랑 거꾸로 갔어요. 굉장히 이상하죠. 소매 판매는 늘었는데 CPI는 물가는 떨어져요. 정말 이상하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샀는데 계속 싼 거만 사는 거예요. 초저가. 단가 더 낮은 것들 위주로 해서 중국의 다이소만 간다. 그러니까 저가 소비가 굉장히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소비를 하는 Q의 물량적인 건 늘어나는데 단가는 계속 떨어지니까 이 두 개를 굽해서 소매 판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송해요. CPI가 요 두 개의 조합에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건데 CPI가 떨어졌는데 소매 판매가 올라갔다라는 건 초저가 소비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양적으로 늘어났는데. 그럼 저 소비는 진짜 돈이 있어서 하는 소비가 아니다라는 뜻일까요? 그러면? 그래서 정말 할인을 많이 했고 할인을 하는 것 중에서도 싼 거를 샀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이구안신하고 뭐 광군절하고 그래서 조금 돈을 쓰겠지만 비싼 거는 굳이 살 돈이는 없어.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쓰겠다고 했으니까 보여줘.
우리 주택 가격 떨어지는 거 진짜 방어가 되는 거 맞아? 이런 것들이 신뢰가 회복이 돼야 물가가 이제 정말 올라갈 수 있는 힘들이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집값이 떨어지니까 모든 게 불안한가 보네요. 중국도 뭐 모르긴 하지만 우리처럼 집이 자기 포트폴리오의 큰 비중 아니? 60% 됩니다. 60%. 그러니까 네. 그 집값이 떨어지는데 야 지금 비싼 거 사지 마. 싼 거 사. 싼 거. 이렇게 되는. 이게 원래 70%를 넘어갔었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60%가 된 겁니다. 비중에서. 정말 슬픈 일이죠. 그래서 네, 고통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바로 부동산 부양 정책이 나왔을 거예요. 정부가 뒤집어질까 봐. 네. 근데 지금 뭐 심리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죠. 그래서 대학생들이 시위한다고 예. 도시 하나를 밤에 갑자기 이렇게 게릴라로 모여서 도시 하나를 자율주행차를 어마어마한 인파가 같이 타고 자율주행 자전거를 자율주행이 아니죠. 제가 뒤에 자율주행을 말씀드려야 돼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저희 자전거인데 따릉이 같은 것들 중국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빌려서 우리 새벽 1시에 모여서 예를 들면 뭐 여기 하남에서 저기 뒤에 있는 옆에 있는 뭐 춘천까지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막 자전거를 가는 겁니다. 예. 그거를 굉장히 일종의 시위 성격으로 중국이 대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시위로 이게 정말 확산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그 이런 자전거 업체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장 지금 셧다운하라고 이거 구동 안 되게 막 이런 식의 상황들이 좀 그냥 생겨나고 자전거만 있습니다. 타는 게 아니고 막 구호도 외치고 그러면서 타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무섭진 않을 것 같은데 자전거 타면서 하는 거는 그래도 중국 사람들은 건전하네. 그렇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는 게 중국에서는 자연스럽지 않고요. 모여 있으니까. 네, 이게 여러 가지 또 대학생들이고 예. 뭐 천안문 같은 이러한 상상들을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야. 그럼 중국이 예를 들어서 뭐 그 지금 계속 비슷한 질문이지만 뭔가의 재정 쪽 카드를 쓴다고 하면 그냥 아까도 살짝 말씀하셨는데 국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뭘로 조달을 하나요? 그러면? 지금 지방 정부가 재정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주로 중앙 정부가 국채를 찍는 수단을 활용할 것 같고요. 예. 국채를 많이 찍는다고 하고 금리도 내린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뭐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지금 1.8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서 1.7 레벨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이것도 좀 문제가 되기는 하죠. 그래서 국채를 도대체 얼마까지 찍을 건가 이러한 고민도 정부가 골머리를 굉장히 앓고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걸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좀 좋은 걸 찾아보니까 이게 좋은 게 별로 없는데 희망 회로를 막 돌리면 지금 이제 중국 경제를 걱정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당선이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강하게 압박할 거야. 근데 이제 거기서 트럼프는 그래도 비즈니스맨 아니겠니? 협상을 뭔가 할지도 몰라. 지금 말한 게 다 현실화되진 않을 수 있어. 라는 1번 긍정회로 시나리오. 2번의 긍정회로 시나리오가 트럼프 옆에 보니까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더라. 제가 돈 많이 냈는데 머스크는 중국에서 비즈니스 많이 하는 애잖아. 그러니까 머스크를 통해서 뭔가 중국이랑은 생각처럼 그렇게 막 미국과 중국이 생각처럼 안 싸울 수도 있어. 그런 막 희망회로 돌리는 분들도 있던데. 그래서 제가 중국 갔을 때도 일론 머스크 얘기가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구원자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제2의 키신저 같은. 네, 좀 키신저 돌아가셨고. 예.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 정도의 어떤 뭐랄까요? 긴 시야를 가지고 지금 접근하는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오랜 기간 사실 사업을 진행했던 건 맞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정치 자금을 댔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 무시하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어떤 주장을 했을 때. 어쨌든 머스크도 이제 사업가고 중국에서 매출이 30% 정도 나오고 있고 그럼 이거를 갑자기 제로로 수렴해서 만드는 건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카테고리는 트럼프가 들어와서 이제 미국에 정말 빠르게 시계열을 좀 풀어주겠다라고 하지만 중국은 그 전부터 이미 굉장히 빠르게 자율주행 관련 법안이라든지 이번에 제가 갔을 때도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그 보험사들이 굉장히 많이
포럼에 참석했어요. 어떻게 보험을 적용할 것인지 이미 법안 같은 게 중국에는 거의 다 대부분 도입이 됐습니다. 보험사들이 관련되어 있는 상품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중국이 더 빨리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이 돼서 정말 주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사업 기회를 테슬라가 놓치는 건 좀 아까운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럼요. 중국에서 전기차도 잘 팔고 있고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보시는 장표 보시면 중국의 자율주행 시장을 들어가려고 굉장히 트라이를 올해 많이 했습니다. 외국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FSD, 그러니까 Full Self Driving 이 시스템을 데이터 안전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승인해 줬어요. 중국에서? 네. 이건 정말 외국 기업 기준으로는 처음이고 그러려면 자율주행하려면 지도를 쉐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관련되어 있는 움직이는 사물, 건물, 여러 가지 매핑 시스템이나 데이터 이런 걸 공유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바이두랑 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좀 희망을 가졌을 수 있죠. 바이두가 중국 그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다 저 지도를 쓴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바이두 지도를. 네,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바이두가 여러 가지 컨트롤 타워 기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보면 전국 티맵 뭐 그런 셈이잖아요. 여러 가지 어플이 있지만 바이두께 이런 완성차랑 같이 콜라보로 하는 형태들은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 기회를 보고 그러면 이제 FSD 중국에 진출 가능한가? 그리고 상하이시가 6월에 또 테스트를 승인을 별도로 또 해줬거든요. 그러면 1분기 중에 우리가 좀 할 수 있나라는 거를 중국이랑 아예 소통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테슬라가 먼저 터뜨려요. 근데 중국 정부가 그게 아니다, 루머다라고 네, 중국 그 대변인이 정부 대변인이 이걸 이제 아니라고 이거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이제 FSD나 로보택시 뭐 이런 거 중국 진출은 본격화된 건 없는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중국의 사업 기회가 보이고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이걸 계속 중국이 이렇게 뭔가 될 듯 말 듯 안 해주고 특히나 가장 최근에는 BYD가 이 FSD 시스템을 테슬라 거를 받아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거든요.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화웨이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약이 굉장히 많이 올랐겠죠. 요거가 중국이 갖고 있는 협상 카드가 사실 많지 않아요. 뭐 환율을 계속 절하한다든지 미국산 대두나 원유나 뭐 천연가스를 사준다든지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지 않은 카드 중에서 하나로 테슬라의 FSD를 우리가 그러면은 한번 도입하는 거 고민해 볼게.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도 마가의 정책이랑 이게 반하는 건 또 아닙니다. 네, 미국의 어떻게 보면 제조업에서 중요한 카테고리가 또 중국에 진출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특히나 데이터 안보가 지금 너무 중요한 시대잖아요. 근데 중국의 자율주행 필요한 데이터를 테슬라가 다 가져올 수 있어? 물론 데이터 센터는 중국 안에서 지으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도 나쁜 어떤 이 딜은 아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스크랑 밀당을 하는 느낌이네요. 네. 네가 좀 가서 야 트럼프 좀 해와봐. 그러기 전엔 우리 마음을 줄 수 없어. 그러니까 승인해줄 듯 안 해줄 듯 계속. 그러니까. 근데 요 밀당이 올해 줄다리기처럼 계속 되긴 했었습니다. 애가 타겠네. 애가 타겠어. 그럼 중국이 약간 머리를 잘 쓰고 있는 거네요. 트럼프라는 비즈니스맨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들한테 조금 유리하게 바꿔보려고 좀 하는 것 같네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중국의 나름의 트럼프에 대한 돌파구 중에 하나로 좀 일론 머스크, 테슬라를 좀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다. 중국 안에 실제로 비즈니스가 큰 건 맞으니까요. 네. 야, 그냥 가만히 있진 않구나. 중국도 뭔가. 네, 근데 요거를 끝끝내 해주지 않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중국 안에서 지금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로 굉장히 빠르게 기술력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화웨이로 중심으로 다 이렇게 한 군데로 모으는 분위기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죠.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이제 반도체가 필요한 건데 이쪽도 중국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테슬라가 들어와서 시장을 다 먹어버리면 사실 지금 기껏 중국 이런 역량들을 키워놨는데
여기에서 또 자국 기업들을 보호해야 되는 어떤 의무 같은 것도 여기서 일부 발현이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중국 요번에 갔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기업 중에 하나가 주가 차트를 들고 오긴 했는데 지금 보시는 10번 차트에 시스템 반도체를 하는 블랙세썸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게 홍콩에 상장을 올해 8월에 했어요. 정확히 엔비디아랑 같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여기는 자율주행 칩에 집중을 해서 사실 IP를 설계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했던 게 엔비디아 젠스황이 이제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우리의 가장 경쟁 상대로 내가 가장 견제하고 있는 기업이 중국에 있는 블랙세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기 설계도 하고 설계만 하는 회사 아니에요? 펠립스? 맞습니다. 설계만 펠립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SMIC나 다른 이런 파운드리를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노광 장비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양산이 어렵기는 하지만 설계 기술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뒤쳐져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고사양 기준으로 연상 능력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 반도체 출하량을 중국 안에서 보니까 물론 엔비디아가 압도적으로 높기는 합니다. 여기서 블랙세서미가 이미 7% 정도 비중을 내고 있고 여기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기업도 중국 기업입니다. 여기 비중이 14%. 네, 둘 다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호라이즌도 최근에 중국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홍콩 저것도 증시에. 중국 업체예요? 네. 호라이즌도? 네, 호라이즌은 이제 지평선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중국엔 지평선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도 홍콩에 상장되어 있고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 이제 21% 정도가 그러네요. 자금률이 달성이 된 거죠. 중국 내에서 많이 쓰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최근에 물론 자율주행에만 국한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미국의 반도체 위험해. 미국이 언제 제재할지도 모르겠고 이거 우리가 우리나라 걸로 적극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바꿔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금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울며 겨자 먹기로 기술력은 떨어지지만 어떻게든 중국 기업들 여기 있는 블랙세썸이나 호라이즌 거를 좀 써보려고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야,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그 시스템 반도체도 저렇게 압도적인 점유율이군요. 네, 중국 안에서 샤오펑 같은 기업도 만나보면 엔비디아 올인 싱글 모델을 주로 가지고 구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엔비디아는 훌륭한 회사구나, 정말. 알겠습니다. 네. 야, 채팅창에서는 그래도 머스크가 더 카드가 많지 않겠어? 중국이 저래봤자 결국은 중국은 미국에 끌려가게 될 거야. 그런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네요. 그쵸. 사실 지금 머스크가 뭐 내각에 굉장히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찌 보면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구조조정하는 이제 위원장이 된 거니까요. 각 사업부별로 이제 행정 처리를 하는 사업부별로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예산을 자르고 이런 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이걸 할 수 있는 지금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중국도 이걸 이제 적절히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머스크의 영향력이 있는 만큼 중국 안에서의 비진을 바로 줘버리면 이것도 의미가 없거든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일단 머스크를 통해서 트럼프랑 대화하고자 하는 이 물꼬를 트고자 하는 시도들은 트럼프 임기 내에 굉장히 빈도가 좀 높게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카드가 또 뭐가 있을까요?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중국의 카드. 미국이 관세 부과하면 우리도 관세 부과할 수 있어. 뭐 우리는 뭐 싫으면 관둬라. 흥치풍 뭐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도 그렇게 한번 했었잖아요. 중국이 물론 이 법안을 만드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트럼프 1기를 겪고 나서 관세법을 굉장히 많이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로 관세법을 개정한 게 이제 올해 12월부터 지금 시행이 됐는데요. 여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상호 호혜국으로서 WTO에 가입이 돼서 무역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잘못된 거야라는 법적인 근거와 예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법안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할 수 있지 않았어요? 그 전에도 다 했는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보복 관세로서 행정명령의 느낌으로 중국도 많이 했던 거고요. 이게 법안을 만드는 게 중요한 이유가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국제법에서
내가 이 우리나라의 법에 의거해서 이거는 잘못된 거야라고 제소를 하고 그 근거가 명확하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국제사회적으로도 명분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국제정치는 명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 네,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이 그런 작업들을 정말 촘촘하게 트럼프 일기 끝나고 바이든 들어와서 정말 많은 것들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보복관세는 원래 부과했었고 예. 앞으로도 하겠지만 정말 좀 빈도 높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미국에 제시를 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고 미국도 중국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이러한 수단들을 보면 반도체 규제를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 의거하는 법안이 있어요. 중국을 왜 규제하는지에 대한 근거 법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중국도 그러한 체제가 굉장히 미비했다가 중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촘촘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도 돌파구로서 이 AR 칩을 구현할 수 있는 게 칩넷이라고 하는 기술이거든요. 예. 미국의 법령에 보면 우리가 중국을 제재하는 반도체는 아이템이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템? 지난번에 한번 짧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측에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반도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모놀리식입니다. 그래서 기판 하나에 GPU, CPU 뭐 여러 가지 모뎀들이 다 동일한 스펙으로 들어가 있어요. 요걸 아이템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걸 하나하나 떼서 부르는 명칭은 컴포넌트라고 하는데요. 그거 컴포넌트는 스펙이 동일하지 않아도 어떤 건 4나노, 어떤 건 7나노 이렇게 돼도 패키징을 고도화해서 레고처럼 쌓아서 AI 칩을 구현한다가 칩넷입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법안에 근거되는 그 규정은 아이템이고 컴포넌트는 아니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 CPU, GPU, 모뎀 가져와서 그건 가능하다. 네, 요렇게 해서 만드는 거는 네, 돌파구로서 중국이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웨이가 기린칩 통해서 공급하고 있는 AI 칩이 칩넷을 통해서 구현됐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갔을 때는 제가 칩넷 관련된 것들이 좀 흥미로워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가장 많이 언급이 됐던 건 리스크5입니다. 그게 뭐예요? 리스크5가 아까 그 칩넷 사진 바로 좌측에 있던 그림인데요. 한 번만 12번 장표 다시 띄워주시면 이게 뭐냐면 저도 이번에 가서 들으면서 좀 공부를 한 건데요. 네. 주로 이 반도체라는 건 요 리스크, 시스크라고 두 가지 나눠서 CPU를 구현하는 명령어를 먼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얘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얘랑 대화할 수 있는 명령어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를 명령어에 기반해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AMD 그리고 인텔 얘가 X86이라고 해서 시스크로 대변되는 명령어를 가지고 합니다. 근데 시스크는 첫 번째 대분류인 시스크는 주로 언어가 좀 복잡하고 길고요, 명령어가. 그리고 전력을 좀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데스크탑 좀 복잡한 것들 소화할 수 있는 그다음에 랩탑 이런 쪽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특히 해서 인텔이나 AMD는 그런 쪽에 많이 들어가는 거죠. 대표 모델이 X86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명령어의 큰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는 게 요거는 리스크라고 합니다. 시스크 리스크. 근데 요 리스크의 대표적인 제품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아는 ARM, ARM입니다. ARM이 요 IP를 가지고 주로 라이센스를 받고 이거는 명령어가 간단하고 짧고 명료하고요. 그리고 전력 효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시스크도 그렇고 이 ARM이 활용하는 리스크도 그렇고요. 다 폐쇄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다른 여러 개발사들이랑 관련되어 있는 아키텍처를 공유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필요한 각각 산업이 다르잖아요. 다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ARM에 돈 주고 사오잖아요. 설계할 때. 그리고 이거를 내가 조금만 용도를 바꾸고 싶으면 또 거기에 라이센스 피를 줘야 됩니다. 그럼 시간이 더 걸리고. 이게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UC 버클리에서 미국 대학이 2010년에 우리 오픈 소스로 리스크5라는 걸 해보자. 원래는 리스크1부터 쭉 ARM 같은 반도체 설계 기술의 약간 원천 기술 같은 건데 저거는 리눅스처럼 오픈되어 있는 정확합니다. 네.
네, 그래서 반도체계 리눅스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오픈형으로 우리가 이거는 다 오픈할 테니까 각각 산업에 맞는 걸로 적용을 해서 쓰시오. 중국이 저거 쓰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태생적으로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해서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칩넷이 사실 리스크5랑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칩넷은 각각의 컴포넌트의 스펙이 달라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리스크5라고 해서 기술력을 같이 여러 엔지니어들이 개발할 수 있으면 굉장히 짧은 단기간 내에 실제로 스펙을 굉장히 빨리 올리는 성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CPU의 스펙을 확 올리고 여기에 따른 다른 것들은 굳이 CPU만큼 스펙을 안 올려도 AR 칩을 만들 수 있으니까 비용적으로는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거죠. 중국도 돌파구가 있네요. 네, 그래서 리스크5 이 글로벌 회원을 보면 화웨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알리바바도 들어가 있고요. 뭐 인텔도 있고 사실은 퀄컴도 있고 글로벌 기업들이 다 기술력을 쉐어해서 하고 있고요. 중국이 리스크5를 어떻게 기술력을 확보할 건지 굉장히 여기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글로벌 리스크5 이 시스템 반도체 매출 규모를 추정한 거를 쭉 제가 이 SHD라고 하는 그룹에서 추정한 거를 가지고 와보면 2030년에는 녹색바가 중국인데 중국이 가장 큰 매출액을 달성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ARM 안 써도 된다. 그렇죠. 네, ARM이 또 라이센스를 계속 높이는 시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사실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ARM이랑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들이 있어서 쉽진 않지만 네, 그 테슬라, 애플을 거친 굉장히 반도체 설계계에서는 유명한 짐 켈러라고 하는 엔지니어가 LG전자랑 같이 리스크5를 협업하는 이 짐 켈러가 리스크5 기반으로 한 텐스토넨트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협업하는 관계를 맺자라고 해서 한국에 와서 한 인터뷰가 있는데 그거는 시간 되시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3분의 1 정도 분량으로 중국이 리스크5를 얼만큼 몰두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촘촘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기술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좋은 건 아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돌파구로서 이제 그냥 없으면 이거라도 잇몸으로라도 씹는다는 심정으로. 그리고 목마른 자가 더 우물을 깊게 파니까요. 어떻게든 파서 네, 수맥을 찾는 건데 이게 한번 수맥이 터지면 또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관련된 얘기인데 아까 전에 그 경제공작회의에서 그 전에는 과학기술이 항상 1번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소비가 1번으로 올라왔다면서요. 과학기술은 2번으로 내려가고. 그 말은 지금 말씀하셨던 중국이 지금 뭐 그 IT 굴기 같은 그럼 우리가 과학기술 뭐 자동차도 그렇고 뭐 반도체도 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기차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하지만 그 방향이 거기서보다 내수 쪽으로 조금 더 옮겨갈 것이다. 왜냐하면 어쨌든 미국과의 무역 경쟁이 무역 그 장벽이 생기면 중국도 할 수 있는 게 내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수출 밀어내기라도 했는데 그거라도 잘 안 되면 결국은 내수를 살려야지만 그 많은 생산량이 어느 정도는 커버될 테니 결국은 과학기술도 중요하지만 비중은 이제 과학기술보다는 내수를 살리는데 방점 찍힐 거다. 그렇게 이해됩니까? 저는 그렇게 봤었는데요. 문제는 중국 정부가 거기서 확신을 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확신을 본인들이 스스로 조금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스스로도 잘 알고 있고 우리 모두도 아는 거지만 내수라는 건 뭐 살리면 좋지만 이것만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거든요. 우리끼리 자급자족으로 먹고 사는 쌍순환 우리 옛날에 배웠던 쌍순환. 그렇긴 하지만 쌍순환도 내순환과 외부적인 순환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외순환이구나 국내만 하면. 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이 기술적인 어떤 도약과 퀀텀 점프라 이런 거를 중국이 주도권을 가져가지 못하면 외국 기업들은 다 계속 중국이랑 협업할 이유가 더 없어질 거고 중국이 여기서 어떤 글로벌에서 그 교역과 무역과 이런 영향력들을 펼칠 수 있는 건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여러 가지 제한적인 재정을 가지고 최종 결정을 트럼프에 어떻게 대응해서 할 것인가 이 번뇌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박 팀장님은 중국에 뭔가 많은 신뢰를 잃었네요. 중국 정부가 우리 박 팀장님의 신뢰를 잃었어.
뭐 질문 좀 하나 해보십시오. 너무 저만 떠든 것 같아가지고 우리 백 팀장님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혹시 뭐 부동산 관련해서 이 기조는 완전히 굳어져서 예를 들어서 뭐 내년 3월 양회 같은 데서 뭐 부동산 관련 돌출 뭐 어떤 정책이 나오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완전 히 굳어진 건가요? 아 근데 이미 굉장히 센 단어를 뱉어주긴 했죠. 예. 부동산 가격 하락을 방어하겠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은 주택 미분양 주택을 얼만큼 사줄 거냐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좀 명확하게 내놔라. 말만 하지 말고. 네. 지금 나온 거는 3천억 위안이었거든요. 에게 3천억 위안 가지고 되겠어? 이거였어요. 그러면 최소한 3배 이상 정도의 규모는 얘기를 해줘야 시장이 그래도 일정 부분 정부의 의지가 정말 여기서 보여지는구나 이렇게 좀 신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중국 야 될 듯 될 듯 하는데도 좀 안 되고 그러네. 그죠? 중국 투자는 여전히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괜찮아 보이긴 한데 아직 마음이 선뜻 가진 않아. 뭐 그런 정도? 특히나 양회 전에는 네, 좀 조심하실 필요가 오히려 있을 것 같습니다. 묻어두기. 지금 묻어두기 전략 어떻습니까? 묻어두기 전략. 네, 숫자 보이기 전에는 네, 소비는 일단 가시는 건 아직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소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이게 생각보다 늦어진다. 네,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비가 늘면서 이익이 좋아지는 게 판단이 돼야 되는데 그 그림이 좀 사실 조금 파슬 톤으로 바뀐 경향이 있어서 그것보다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배당 같은 쪽이 지금은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주석이 박 팀장님한테 전화 한번 해야 돼. 우리를 믿어주세요. 뭐 이렇게 믿음을 못 줘가지고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야, 중국 얘기 궁금한 게 많았는데 잘 배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